자, 이번 시간 이제 개항과 뭐 개화 과정 이 정도로 이제 해서 한번 봅시다. 자, 308 쪽이에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 다 했고요. 어 요번 시간도 역시 중요해요. 중요한 거 다 한 게 아니고 계속합니다. 개항 과정입니다. 자, 개항이라고 하면 그 항구를 개방하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개항. 그래서 그 양과 일본을 한번 볼게요. 조선의 문호 개방. 그럼 우리나라가 언제 항구를 개항했느냐 뭐 이런 건데, 자, 배경에서 보시면 기역본의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침정이 실시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또 좀 뭐 골차풍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그 고종이 있잖아요.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 섭정을 했었고, 그렇죠? 이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총각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총각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이제 고민이 있어요. 이 고종에게 그 결혼을 시켜야겠다라는 거지. 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면 고종이 상궁 이씨하고 눈이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궁하고 뭐 어떻게 해서 상궁 중전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게다가 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 신하들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제로 결혼을 딱 시켜버려요. 그것이 명성황 민씨입니다. 민씨인데 그 민자영,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첫날 밤도 같이 안 지내요. 왜냐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하고 관계가 좋고 경선 등은 짜증이 확 나죠. 명성황후 민자영이 어떻게 뭐 이렇게 자기 남편 그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고 상궁 이씨하고 아들을 또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이 돌겠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명성하고 고종하고도 아들을 낳는데, 아무튼 이 아들이 조금 크다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궁 이씨도 민자영이 이제 보내버리고. 그런데 아까 그 민자영이가 민자영이가 자꾸 그러면 안 돼. 명성하고 그쵸? 고종과 그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 청산과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는 이때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독서를 해요. 독서를 하는데 그 이때 이제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막 독서 막 하고 서양 문물에 있는 독서까지 싹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고종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응선대원이 자꾸 몸에 좋은 거 막 먹여요. 뭐 인삼도 먹이고, 그렇죠? 그 장어도 먹이고, 하여튼 몸에 좋은 거 다 수sob내서 다 먹이는데 이 명성은 "아이 아버님 저 이게 느끼해 가지고 못 먹겠어요." "먹어!" 그래 가지고 막 먹여요. 거기 인제 산삼도 먹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 그 명성황후는 '아 뭐 그래도 아버님이 뭐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고맙네.' 그러면서 인제 먹었단 말이야. 근데 애를 낳았어요. 인제 출산을 했습니다. 탁 응애 했는데 아기가 그 항문이 막혀 있어. 똥구멍이 막힌 그 쇠양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근데 명성민 씨는 서학 있죠. 서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출산하자마자 똥구멍이 막혔습니다." 막 그랬을 때 "빨리 칼로 째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극구 반대하죠. 왜? 흥선대원군 측근 다 양반 이 유생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대갓집 아들도 칼을 안 대는데 어디 왕실의 자식을 칼을 댈 수가 있느냐. 아니 되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을 놓쳐 가지고 이 자식 죽어버려요. 3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긴 다음에 명성황 민씨하고 흥선대원군 관계가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이 그 속된 말로 그렇죠. "이 노인네가 치매가 걸렸다." 막 이렇게 되면서 이 노인네가 그때 산삼 먹이고 막 그래 가지고 애가 이렇게 난 거 아니야. "어이 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애기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찌 임신했을 때 몸 관리를 그따구로밖에 못 했느냐." 그러면서 관계가 엄청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제 흥선대원과 그 며느리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게 그냥 피를 불러요. 조금 있다가 되면 막 명성황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아무튼 명성황후가 이때 그 양반 유생 최익현을 불러요. 최익현을 불러서 지금 그 흥선대원군이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인제 막 하는 거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없어?" 그렇죠. 고종이 일단 나이가 22살이 됐는데 나이 참은 물러난다며. 물러나지도 않고 말이야.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 그 경복궁 중건에 인플레이션 생기고 말이야. "너희들 양반 벌목도 했다며."
묘지림.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탄핵 상소를 고종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 내용을 보고 흥선대원군에게 아버지 물러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친히 정치를 펼친다 해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고종이 친정을 했을 때 그 고종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버지도 이제 집에 가셨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명성황후 똑똑하잖아요. 자기의 최측근에 있는 제일 머리가 좋은 그 뭐라고 할까? 그 동지죠. 동지가 누가 있어요? 명성황후. 그래서 이 명성황후에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이 민씨가 자신의 측근 사촌 오빠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불러가지고 대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를 만들어 가지고 측근에 놨으니 이것이 민씨 정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민씨 정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방금도 왜 이런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최익현의 상소문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죠? 기후상소.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나온다고. 제가 쓸데없이 막 농담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민씨 정권이 들어왔을 때 시아버지가 했던 정책 다 싫죠. 시아버지가 뭐 했죠? 통상수교 거부.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개방 정책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개방 정책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조선이에요. 그래서 개방 정책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흥선대원군의 하야. 니은번 보시면 통상개화론, 대두. 그래서 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디귿번에 일본의 포함 외교. 그래서 일본이 그 운요를 가지고 강화되어 온다. 자, 이 한번 보자라는 거죠. 궁예 예전에는 1960년대 전부 다 위정척사예요.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자, 통상수교를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래. 그 흥선대원군이 뭐라 했죠? 척화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척화비 다른 나라 오랑캐들하고 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라를 파는 것이니까 역적이니까 죽일 거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화사상가들이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민씨 정권으로 들어왔죠. 자, 이제 1870년대 가면 위정척사 사상가들과 개화사상가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돼요. 자, 이렇게 되다가 이때 이제 민씨 정부가 누굴 밀겠어요? 얘들을 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1870년대 후반 가면 이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1880년대 가면 개화사상가 그리고 위정척사 사상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면 절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지금은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그렇죠? 바뀌었잖아. 이때. 그렇죠? 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럼 막 싸우지요. 민씨 정부는 개방을 하고 싶었어. 자, 그런데 이 일본 애들은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 조선에 통상 요구를 했겠어야 하는 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어떻게 하냐? 저 미개한 나라를 우리가 개방을 시켜주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배운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뭡니까? 정한론. 한반도를 정복하자라는 이런 토론을 지들끼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도 한 번만 얘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보자라는 거죠. 그래 한번 줘보자. 그래서 무엇을 갖고 가냐면 군함을 갖고 가요. 그것이 이른바 운요호예요. 운요 사건이 1875년에 있었는데 운요 군함을 가지고 강화도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강화도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니들 뭐야? 라고 얘기하죠. 군함이 왔잖아. 이제 예전하고 틀리죠. 그래서 군함이 와가지고
니를 뭐야? 그러니까 시끄러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군함이 빵 쐈어요. 그렇죠? 포를 한 방 때려버렸어요. 얘들이 대응 사격을 한 거죠. 따당 땅땅. 그 이제 포를 한 방 빵 쳐버리는 거지. 그다음에 얘들이 쪽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딱 인천에 상륙해서 어디까지 가요? 서울로 가서 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어이 궁예, 조선 나와봐. 내가 일본 대신인데 말이죠. 내가 일본 사절단인데 니들 이렇게 사절단 대우해서 안 돼. 그리고 니들이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우리 배가 지금 상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놀아야 돼. 그렇죠? 통상을 해라. 통상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지? 쏴버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요만큼 쐈던 거 알지? 힘 하나도 안 들었어. 우리 기술력은 여기도 쏠 수 있어. 어쩔 거야? 라는 거죠. 요것이 포함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 내부에서도 당시의 정부가 민시정부잖아요. 민시정부 뭐 하려고 그랬어요? 개방정책.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추진된 것이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에요. 자,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 그렇지요? 한포 외교 또는 포함 외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협박 속에서 자, 사인 안 하면 전쟁이야? 어쩔 거야? 이런 상태에서 하니까 무슨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이것이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이고 이때부터를 우리가 근대사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개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308쪽에 동그라미 2번에 강화도 조약이에요. 배경은 운요 사건이죠. 책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09쪽이죠. 309쪽에 보시면 내용. 자, 부산 외 두 개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거예요. 원산, 인천. 이게 이제 또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봐봐요. 부산을 개항했어요. 부산은 가깝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수탈을 위한 것이에요. 왜요? 자, 얘들이 조금 있으면 뭘 놓냐면 철도를 놔요. 서울과 철도를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물자 수탈하기에 딱 좋아요. 여기에서 이동, 그렇죠? 경제적 침탈을 위한 것이었고 이 원산을 개항을 합니다. 원산을 개항했다는 뭐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남아있을 때 여기를 군사 기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침략 목적이 원산이었고 자, 정부 고관들이 와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인 수탈을 해야죠.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말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곳 인천으로 해서 편안하게 군까지 가셔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인천을 털었다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 부산은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고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탈하기 위한 다 작업이었다는. 자, 그 두 번째 거 보시면 개항장의 일전 지역에 일본인 거주는 허용을 해요. 일정 지역만. 자, 그리고 일본의 조선 해양권 측량.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해양권을 측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내면 여기가 몇 리고 몇 리고 몇 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 함대가 몇 대가 있으니까 몇 리에서 이렇게 하면 조선을 포위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조석 간만의 차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침투할 때 몇 월 며칠 날 침투하면 되겠구나. 침략 목적이죠. 그렇죠? 해양권 측량. 그리고 조선 거주 일본인은 일본과는 심판했다. 이게 뭐예요? 치외법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일본 놈들이 여기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선 관원이 아니고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치외법권이죠. 독소 조항들이 다 있다는. 자, 디귿번 성격. 외국과 맺은 근대적 최초의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죠. 자, 얘들이 이 조약을 체결하고 집으로 갔어요. 딱, 야, 이제 수탈만 남았다. 그런데 아차 싶은 거지. 뭐요? 경제적인 그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조선아, 다시 이 조약한 거 수정을 해야겠는데 라고 하려고 했더니 수정이 되매요. 이거 딱 잘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체결을 하자. 부속조약이죠. 그래서 부속조약, 부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을 조선과 일본의 수호 조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데 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본 외교관의 여행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외교관이 들어올 때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 지역, 거류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심리 밖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화폐를 통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사는데 애들이 엔화를 지불하면 잔돈은 원화로 바꾸는 거.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같이 돌아버리는 게 이 일본 화폐예요. 자, 그리고 조일 그 무역 규칙이 있어요. 조일 무역 규칙. 조일 무역 규칙.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체결을 하는데 조일 무역 규칙이 뭐냐면 자, 무관세, 무항세. 자,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에요. 그래서 산무, 무. 그렇죠? 산무. 이것이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류지 제한 심리. 이건 뭐냐면 항구에 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항구에서 심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라고 하면 보통 4점 몇 킬로니까 4킬로라고 보면 4킬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4킬로. 그러니까 4킬로라고 하면 진짜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거죠. 자, 한번 봐보자. 그런데 이 4킬로가요.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합시다. 자, 양과로 2번에 이제 각국과의 조약 체결인데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 중에 2조에 뭐가 있냐면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양국 사신단을 파견한다라는 조약의 내용이 있었거든. 그것에 의해서 수신사가 파견이 돼요. 수신사는 총 3차례가 파견되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수신사만 좀 봐보자라는 거예요. 2차 수신사는 이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차피 수신사도 다음 시간에 아마 조금 있다 공부를 다 할 건데 김홍집이 일본에 가가지고 놀라운 책을 발견해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인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어이가 없어요.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조선책략은 누가 썼냐면 황춘헌이라고 하는데 이 청나라 사람이 쓴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자,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 방비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왔을 때 조선은 러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지금 긴장 속에 있는데 빨리 긴장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내려왔을 때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친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연미방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가지고 김홍집이 놀래가지고 국내로 유포를 해요. 그래서 1880년에 이 조선책략 국내에 유포하는데 당시에 1880년이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위정척사 사상가가 있고 개화사상가가 있잖아요. 자, 위정척사 사상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이 되옵니다지요. 자, 보세요. 중국은 어차피 지금 4대 관계니까 친하고 일본도 개항을 했으니까 친해요. 그런데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고 러시아도 우리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아니 되옵니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홍제학의 만원척사소 이렇게 상소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개화사상 뭐예요? 미국과 하루빨리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겠지. 자, 당시의 정부는 누구예요? 민씨 정권이고, 민씨 정권은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당연히 개화사상에 손을 들면서 이 미국과 수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윈 이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화사상가들의 논리에 의해서 미국과 수교하는 방책을 찾는데 결국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통상조약은 이제 체결하는 것 신기한 거예요. 이 조선과 미국이 수교할 수 있느냐? 없어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중국이 알선을 해줍니다. 예, 조선아, 니들 불쌍한 나라, 내가 알선해줄게. 미국하고 놀고 싶잖아. 내가 연락해줄까? 아이, 고맙습니다. 연락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연락을 해요. 미국에. 예, 미국아, 조선이 놀고 싶단다. 어떻게 놀아줄래? 그래. 그러면 나한테 허락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 역할. 이거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자, 이 거대한 나라 미국에게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조선하고 체결하려면 나한테 허락받아. 그렇죠? 이 청나라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의 종주국이다. 이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체결이 됐는데 이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309쪽이에요. 자, 동남 일본 조미소 통상조약. 자, 연도 외우셔야 되고요. 기억번 배경 다 외워야 돼요. 여기 조선 책략이 유포됐어요. 청해 알선으로 러시아 견제를 했는데 청해 종주권 확인을 하기 위한 거고. 자, 내용에서 보시면 영사재판권, 그게 첫 번째 치해법권, 두 번째 최국대우, 세 번째 거중조정. 거중조정은 뭐냐면 미국하고 조선이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제3국이 와가지고 조선을 건든다. 그럼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미국을 건든다, 조선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거중조정이거든요. 아니면 싸움을 말리거나, 그렇죠? 이것인데 거중조정의 내용이 있고, 네 번째는 관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관세를 내고 이렇게 통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좀 짜증나요? 일본. 얘들은 뭔데 돈을 안 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얘들 웃기는 애들은 얘들은 낸다고. 이 더 큰 나라가 낸다고 하는데 얘들은, 그러면서 조금 이따 관세 부과로 바뀝니다. 아무튼 자, 관세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 안 드린 게 뭐냐면 최국대우예요. 이 최국대우라는 건 어떤 놈이냐면 조선이요. A라는 나라에 이권 하나를 줬어요. 자, B라는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1을 당연히 줬어요. 근데 A한테는 안 줬는데 2를 줬어요. 자, 이 C한테 1, 2, 3을 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A라는 나라가 조선을 따져요. 야, 우리가 먼저 했는데 얘들한테 이딴 거 주고 우리는 안 줘? 다시 체결해. 그러면 B도 야,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최국 조항을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최국 대우는 뭐냐면 A, B 내가 먼저 했죠. 그러면 나하고 체결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들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내가 받지 못했던 권리를 줄 때 이 이권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을 받고 얘는 최국 대우 있으니까 3을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국 대우예요. 엉망진창이죠. 엄청 최악의 독소 조항이 최국 대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아까 그 강화도 조약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 그러면 서양과 최초로 맺은 게 조미소 통상조약. 자, 영향을 보면 자,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그 미 영사가 파견이 돼요. 미 대사가 파견되는데 이 미국 대사가 파견돼서 우리나라를 겁박하는 게 아니고 자, 조선 그 국왕, 그러니까 고종에게 도움을 줘요. 임금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막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우리가 고맙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름이 보빙사인 거예요. 그래서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을 했다라는 거고 1883년에 미국에 파견해요. 자, 서양과의 열강 수교. 그래서 기억본 보니까 이제 봐보세요. 아까 1860년대 보였어요. 막 프랑스, 미국, 또 독일 하면서 막 전쟁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냥 하자라고 하면서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했던 사람 그 나라들이 와가지고 달라들어요. 조선 니들 우리랑은 안 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아니야 지금 니들하고도 조약하자 그러면서 조약을 막 하는 거예요. 조영 통상조약, 조독 통상조약, 조러 통상조약, 조프 조불 통상조약 다 체결하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거의 다 최애국 대우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4번 개혁운동과 근대개혁의 추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880년대 초에 그러니까 1870년대 민씨정권으로 들어오고 민씨정권이 걸러냈죠. 위정적사, 개화사상 이렇게 걸러내서 개화사상 영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민씨정부에서 추진했던 건 뭡니까? 개화, 그렇죠? 개화, 서양 거 다 가지고 와서 우리 걸로 만들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이제 쪼그라들고 1880년대 들어가니까 이 집권 세력은 개화 사상가로 바뀌어 버리죠. 자, 이 개화 사상가들을 데리고 1880년부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추진 내용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기억번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해요. 연도 외우셔요. 1880년이고 통리기무 아문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아래 12개의 사를 부서를 만들어놔요. 이것은 그 의정부와 육조가 있죠. 의정부와 육조가 있는데 그 옆에 통리기무 아문과 12사를 두는 거죠. 그럼 의정부와 육조 그럼 예전에 비변사하고 뭐가 틀리냐? 자, 보세요. 의정부와 육조는 정치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 기능 그대로 하지만 여기에서 안 하는 건 뭐야? 개화 정책이에요. 그 개화 정책은 통리기무과 12사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의정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뭐만 한다? 개화 정책만 한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에 보시면 군사제도 개편 5군형이 있었잖아요. 조선 후기에 5군형. 자, 이것을 2군형으로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무의형, 장어형으로 통합을 시켰고 신식군대를 만들어 1881년. 이게 문제인데 이게 별기군이에요. 그래서 신식군대는 뭐냐면 일본식 군대를 딱 보니까 일본 군대가 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드니 이것이 1881년 민씨정부의 군대입니다. 여기에서 이 군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장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근대 장교를 양성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식 시스템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교관도 수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좀 훈련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310쪽이에요. 외교 사절단 시찰단의 파견이에요. 자, 기억번 보시면 수신사죠.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2조의 내용에 따라서 사절단을 파견을 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일본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1차 수신사 김기수예요. 그래서 수신사가 이제 갔다 옵니다. 일동기유라는 책을 또 남기는데 그 날개 보면 있죠. 자, 2차 수신사 김홍집 뭐가 좋아요? 조선 책략.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공부했어요. 그렇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자, 3차 수신사는 박영효, 김옥균인데 이들은 그 이모군란에 조금 있으면 이제 배워요. 이모군란 때 1882년 이모군란 터지거든. 그때 일본이 좀 피해를 봐요. 그때 사절단으로 가는 것이 이 3차 수신사예요. 자, 수신사를 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이제는 시찰단을 보내요. 시찰단이하고 그 수신사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수신사는 예전에 우리 통신사처럼 그렇죠. 사절단이 가는 거고 시찰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그 문화를 연구하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배워서 우리가 와서 우리 걸 만들기 위해서 시찰단을 보내는 거예요. 자, 조사시찰단 1881년. 그래서 박정양 써드릴까? 박정양, 어윤중, 그리고 홍영식 이들을 파견을 하는 것이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에 이제 파견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일본의 모든 이제 시스템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귀국한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방문국, 근대 출판사, 그리고 또 전환국을 만들어요. 전환국.
화폐 주조, 화폐를 주조하는 근대 시스템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근데 이 조사 시찰단은 당시에 이 일본에 이렇게 파견한다라고 해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고종이 비밀리에 보내요. 그래서 완전 007 작전이야. 몇 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비밀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보냈다 조사 시찰단이에요. 자, 그리고 영선사가 있어요. 영선사는 이제 청나라에 보내요. 연도는 똑같고요. 1881년 청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영선사는 김윤식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줘요. 그래서 전권 대사로 김윤식을 파견을 보내서 청나라의 그 신식 기술을 배워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1년도 안 돼서 귀국을 해요. 왜냐면 정부에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니들 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좀 넘어오는 게 어때? 그러면서 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부족으로 1년 만에 귀국되고 돌아와서 기기창, 근대적 무기 제조 창고인 기기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영선사. 자, 그리고 하나 보빙사예요. 보빙사는 1883년에 보내죠. 어디? 미국에 보내요. 그래서 이 민영익을 전권 대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보답하는 사절단을 파견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미사절단으로 파견을 하는 거죠. 이때 따라갔던 청년이 육일준이에요. 육일준. 그래서 이 육일준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저는 남아서 공부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유학생이죠. 국비 유학생. 그래서 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이 친구는 그 서양으로 가요. 서양으로 가서 서양에서도 공부하고 완전 엘리트죠. 그런데 1885년 되면 우리나라 분위기가 엉망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즌쯤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서양에 갔었던 서유견문, 기행문을 남기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중립론을 얘기를 해요. 중립론. 이게 뭔데요? 나중에 보면 공부를 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영선사지요. 그리고 청나라. 그리고 청식이 형이라고 부르고 미린포 이렇게 외우잖아. 그냥 그렇게만 외워요.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자, 310쪽에 그 양괄호 2번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라고 돼 있는데 자, 위정척사 사상가들을 한번 먼저 공부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위정척사라는 거예요. 뭐냐? 그 성략을 지키고요. 그렇죠? 유교를 지키고 사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략 뺀 나머지는 다 반대. 이것이 위정척사라는 단어 정의예요. 그래서 성략 뺀 나머지 다 반대. 이것이 위정척사 사상가들이고 자, 1860년대 한번 볼까요? 1860년대는 통상 요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해요.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60년대 무슨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니 뭐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이니 얘들이 다 원했던 게 뭐예요? 통상을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반대하겠다라는 거죠. 이항로, 기정진 이분들이 이제 통상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척화 주전론. 자, 척화 주전론을 얘기했고요. 1870년대 가면 1876년에 뭐가 있었죠? 강화도 조약. 75년에 운요 사건. 그렇죠? 얘들이 원한 건 뭐예요? 개항이죠. 그래서 개항을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이에요. 항구를 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개항 불가론 최익현, 유인석. 자, 이 양반들이 그 개항을 반대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외양일체론입니다. 자, 외놈과 양놈은 한 몸이다라는 거지. 자, 1880년대. 자, 뭐가 들어와요? 1880년대
조선 책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조선 책략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빨리 미국과 수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문물을 들여와야 된다라는 거 개화 반대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화 반대 운동. 이때 홍제학 만원척사소. 그렇죠? 이만손 영남만인소. 그렇죠? 이렇게 상소 운동을 전개했다고 우리가 방금 공부했는데 이걸 모르시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1880년대에 이렇게 이제 개화 반대 운동이 있었고 1890년대 가잖아요. 1890년대 가면 일이 커져요. 1890년대 가면 얘들이 95년에 을미사변 일으키고요.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 그렇죠? 그리고 을미개혁, 을미개혁이면 단발령 이런 거요. 그게 국모를 살해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니까 양반 유생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인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잘라? 이런 처죽일 이렇게 되면서 안 되겠다, 몰아내자 그러면서 의병 운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의병.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의병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도 그리고 요 내용이 사료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문물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벌해라라는 거죠. 바다에 건너오는 적 이때 60년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프랑스나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얘들하고 놀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60년대 사료 내놓고 이런 그 사람 바꿔놓는다거나 아니면 80년대 놓고 이 척화 주전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문석봉 그리고 이소응 이 양반들 이 이름도 좀 기억을 해놓자는 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자, 1860년대 서양의 통상 요구 통상 거부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정진, 이양로, 척화, 주전론. 자, 1870년대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개항 반대, 외양 일차론. 그렇죠. 그래서 최익현. 자, 1880년대 조선 책략을 유포해죠. 그래서 개화 반대, 그렇죠. 개화 반대, 영남만인소 그리고 만원척사소,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1890년대 을미의병, 그렇죠. 위정척사 사상.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으로 가는 것. 그래서 유인석, 이송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모군란으로 가볼게요. 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는 아니에요. 1882년에 있었고요. 1882년이 이모년이에요. 그래서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 변란이다라는 것이 이모군란인데 자, 310쪽에 보시면 배경 한번 볼게요. 기억번 배경 개화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입니다. 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그리고 개항 이후 일본 경제 침탈에 대한 민중생활 악화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오른쪽에 311쪽 보세요. 구식군인들 봉기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원래 우리나라 조선의 군대가 있잖아요. 조선의 중앙군. 그렇죠? 지금 뭐 이영으로 통합됐잖아. 그렇죠? 조선의 군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식군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별기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1881년에 만들었던 민씨정부에서 별기군을 만들었죠. 얘들이 이제 신식군대잖아. 그러니까 신식군대가 생기면서요. 이 구식군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신식군대 애들한테는 옷이며 무기며 모든 것을 다 새 걸로 맞춰주고 그리고 월급 제때 주고 그리고 보너스까지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월급이 자그마치 13개월이 밀려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셨다고 그러면 알아. 월급 한 달만 안 줘도요. 에이 때려쳐 그리고 사표 내고 나온단 말이야. 좀 그런가? 2달? 2달로 해드릴게요. 그렇죠? 아무튼 13개월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13개월 밀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건 나라가 망한 거지. 그렇죠? 공무원인데 돈을 안 준 거예요. 13개월치 월급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저기서 에이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니들 13개월치는 못 줘. 그런데 지금 당장 못 주는데 한 달치 먼저 줄게. 그리고 한 달치를 먼저 줬어. 먼저 줬는데 이게 환곡이에요. 환곡. 진짜 환곡이 아니고 아까 봤잖아요. 환곡 7대 3으로 섞어가지고 막 주는 거 그렇죠?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갖고 가죠. 여보 마누라 이거 내가 갖고 왔어. 이거라도 먼저 먹세.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러고 싹 봤더니 모래야.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얘들이 약을 올려도 분수가 있지. 다 모든 것들은 이 별기군에 비롯된 거다. 이거 만들면서 우리 만들 돈을 이쪽으로 간 것이고 그 정부가 이거 썩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입니다. 90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자, 90군인들이 이제 맨 처음에 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별기군 습격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해청을 갑니다. 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대동법 시행한 거 공부했었죠. 그렇죠? 선해청이 그 곡식 창고예요. 지금은 곡식 창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선해청 습격해서 우리 못 받은 월급 받자 하면서 싹 하고 하나 부대는 이제 정부로 가죠. 이것은 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쪽 부대는 어디로 가냐면 일본 공사관으로 가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일본 놈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공사관 습격하고 한쪽 부대는 그 흥선대원군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가서 얘기해요. 대원군께서 계실 때 우리 얼마나 잘해 주셨습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열받아서 못 일어나겠다니 나라 정책이 엉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궁을 이렇게 포위하고 나면 이 민씨, 그렇죠? 명성황후 민씨는 우리가 제거할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흥선대원군께서 다시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흥선대원군 눈 감고 이러고만 있죠. 그렇죠? 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자, 정부에 갔어요. 궁에 갔어요. 그래서 궁을 포위했습니다. 자, 민씨는 어디 갔어요? 민씨는 충주로 벌써 피신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피신가 있고 궁을 포위했고요. 자, 이쪽 선해청 박살냈고 별기군도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별기군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 갔는데 이 일본 공사 하나부사도 역시 도망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가지고 쳤는데 없어. 공사 어디 봐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저놈 잡아라 그래서 잡아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인천까지 가요. 근데 인천에서 이놈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밀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아이고 놓쳤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이요. 조금 있다 이제 큰 걸 요구해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궁에서 이렇게 장악을 한 90군데 딱. 고종은 얘기하죠. 이놈들이 어디 와서 지금 행패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 막 그러니까 전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어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으니 전하께서 조금 양해 바랍니다. 양해는 니들이 반들란 세력 아니야? 막 그러면서 안 되겠어 이거 내 와이프도 없고 아버지가 조금 도와주셔야겠어요. 얘들 아버지가 한 말씀만 하시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에 가서 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이놈들이 지금 내가 예전에 니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훈계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난이 진압되고. 자, 그럴 때 이 흥선대원군이 예전에 했던 민씨정부에서 했던 모든 정책을 싹 다 바꿔. 이 며느리가 이 모양으로 했구만 그러면서 싹 다 바꿔. 그러고 있을 때 이 민씨 명성황후는요. 어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서는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왜? 청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은 우리에게 사대를 냈던 나라예요. 그렇죠? 아이고 아버님 막 이렇게 했던 나라가 지금 누가? 일본 애들이 와서 조선을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 땅덩어리와 일본 땅덩어리 그렇죠?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왕래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 1조의 내용에 보면 조선은 청과 독립된 독립국이다.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거예요. 1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청나라를 배제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본한테 눈뜬 사이에 뺏겨버린 거예요. 조선을.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 왕비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명분 쓰죠. 그러니까 대군을 급파합니다. 이것이 이제 청나라의 군대 파병인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궁에서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다 하고 있는데 누가 습격해요? 청나라 군대가 습격하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있었던 군인들 싹 다 배고요. 그 다음에 궁을 다시 점령하고 당신도 나와 그래가지고 모든 군인들, 그렇죠? 90군인들 다 묶어가지고 꿇어앉히고 그리고 흥선대원군도 꿇어앉혀요. 탁. 그리고 네가 잘못했네. 니들이 잘못했네. 흥선대원군 멍하죠. 이거 뭔 일이야? 그렇죠? 문이 탁 열리면서 오는 것이 민씨. 아버님 저예요. 그렇죠? 이 흥선대원이 이때 돌아버릴 거예요. 저 며느리가 지금 그렇죠? 근데 청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이제 우리 돌아갈게요라고 하는데 뭔가 껄쩍지근한 거야. 그러니까 딱 봐서 요러면 되겠구나. 자, 이 군란의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모든 군란의 책임을 지게 해서 이것을 흥선대원군을 청나라에 납치해 가는 거예요. 이때 청나라에 납치돼 갑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때 흥선군이 납치될 때 배 그 맨 구석쟁이 여기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에다 묶어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묶여가지고 가 이렇게. 그리고 이 배로 가니까 한 60일을 간단 말이야 당시에 그렇죠. 근데 60일 배 맨 말머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멀미에 기절하고 막 그 묶여가지고 개처럼 밥도 이렇게 먹여요. 밥 그 개밥그릇 같은데 발로 탁 쳐가지고 먹어 그러면서 이러면서 먹었던 게 흥선대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이때 이를 갈았겠어요. 가면서 가가지고도 청나라에서 대접이 엄청 안 좋았어요. 막 추궁하고 매일매일 추궁하고 그러니까 이때 흥선대원군 이 처죽일 놈들. 예전엔 우리가 4대 할 때는 낼름낼름 받아먹더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안 되겠어. 그래서 이때 흥선대원군은 반청사상이 머리에 팽배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갑오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때 친일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흥선대원군이 반청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일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변해버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이모군란이었다라는 거죠. 책을 한번 볼까요? 311쪽. 자, 니은번 전기에 90군이 봉기했어요. 도시 빈민이 또 압세를 했고 두 번째 일본 교관도 다 죽였어요. 근데 일본 공사관 습격했는데 하나부산 도망갔고 동그라미 3번에 궁궐을 습격했습니다. 명성은 피신했고요. 동그라미 4번에 흥선대원군 재집권하죠. 그래서 기화정책 다 폐지. 그렇죠? 오군영. 이 5위로 왜 안 돼? 오군영으로. 그렇죠? 자, 그 5번에 천행 군사 개입.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와서 흥선대원을 납치해 가죠. 민씨 세력이 재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 청나라에서 그냥 가겠어요? 아니죠. 내정 간섭이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마건상 이것은 이제 마젠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멜렌도르프는 외교 고문 그리고 마젠창은 정치 고문이에요. 내정 간섭이 심해져요. 이게 내정 간섭은 뭐냐면 왕이 뭔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들이 와요. 전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되는데요? 아니 우리한테 그 상의를 한마디 하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막 하시면 좀 서운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이 내정 간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자, 조약도 체결합니다. 자, 재물포 조약인데요. 이것이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니들. 자, 우린 니들 믿었어. 그래서 공사를 이따 파기를 했는데 공사가 죽을 뻔했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이야, 니들은. 그래서 재물포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자, 이제부터 우리 영사관은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일본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지키겠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처음으로 일본 군대가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관을 지킨 명목 하에 경비병이 주둔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하고는 엄청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별 내용이 아니에요. 청나라 상인들의 특권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조선 아무데나 와가지고 청나라 상인이 장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일본 놈들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왜? 일본 놈들은 장사를 아무데나 못해요. 거류지 제한이 있었죠. 몇 리? 10리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먼저 들어와서 장사는 했지만 많이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나라 상인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청나라 애들은 막 아무데나 와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또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조금 있으면 이제 일본 놈들이 10리에서 50리로 바꾸고요. 그리고 50리에서 82년에 바로 바꾸고 84년에 자동으로 100리로 바뀌게 돼요. 그럼 100리라고 하면 40km거든요. 40km라고 하면 인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게 40km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반경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이제 얘들도 일본도 거류지 설정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인이 있잖아요. 일본 상인이 있고 청나라 상인이 있어요. 얘들끼리 여기는 내 상권이야 그러면서 먹고 아니야 여기는 내 상권이야. 여기 내가 먹어야지. 아 여기는 내가 먹어야지. 이러면서 조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하고 청나라 놈들이 조선을 야금야금 상권을 다 침탈해가지고 자기들 세력 인양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적 상권 침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 상권 침탈이 이루어졌다. 뭐 때문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1882년이고 이 상권, 일본과 청나라 상인의 경쟁적 상권 침탈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 하나의 문구처럼 외워두셔야 돼요. 1882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양괄호 3번에 개화파의 형성과 분할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자, 개화파. 이제 우리가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화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들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죠? 1860년대 이들 개화사상가 등장하면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척합이 막 들어서잖아요. 1870년. 그러면서 1870년대 가면서 스물스물 이 개화사상가들이 등장을 하죠. 그것이 맨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나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들이 있는데 자, 박규수는요. 양반이에요. 그래서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박규수 어디에서 한번 봤어요. 언제 봤어요? 그 아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관찰사로 있었고 이것을 소각시켰던 장본인이죠. 그리고 예전에 임술농민봉기 있죠. 진주 농민봉기에 안핵사로 파견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뭐예요? 완전히 위정척사 사상가네요. 그렇죠. 위정척사 사상가예요. 근데 어떻게 개화사상가로 변했을까? 자, 이가 그 청나라에 갑니다. 청나라에 한번 갔다 오는데 이 청나라에서 이 양무운동을 보게 돼요. 자, 양무운동이라는 것은 서양 무기운동이잖아요. 청나라에 갔더니 그 청나라 귀족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양반들이죠. 양반들이 청나라가 그 큰 나라가 다 뜯겼어. 근데 양반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 청나라 애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서양 무기운동. 그래서 서양 걸 배우자. 그래서 서양 기술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절대 돌면 안 된다. 우리 걸 지키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 개화 사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 교수는 청해 양무운 운동을 보고 온 바로 뒤에 개화 사상에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숨어가지고 공부를 하죠. 왜?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누가 들어오죠? 민씨 정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그러면서 민씨 정권에 들어오면서 박 교수와 민씨가 이제 만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민씨 정권 들어오면서 박 교수가 스물스물 등장하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 박 교수, 오경석이 있어요. 자, 오경석 같은 경우는 그 역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인입니다.
역관이에요. 통역관을 얘기하죠. 통역관이니까 청나라에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도 청나라에 가서 똑같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개화사상을 심취하게 되죠. 개화사상에. 그래서 해국도지, 영환지리학, 자, 이런 책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유홍기 혹은 유대치라고도 하는데, 자, 역시 중인이고요. 한의사 출신이에요. 의사예요, 의사. 자, 한의사 출신 유홍기, 이 유대치는 이 오경석과 친구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있는데 얘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기 가면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미쳤다고. 너 말 조심하라고. 지금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했다가 죽어. 절대 그러지 마. 막 이렇게 말렸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도 같이 맞다. 우리가 연구하자. 그러면서 개화사상에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경석과 유홍기가 열심히 서양서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요? 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 소식을 알게 돼요. 양반 출신에서도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게 이제 박규수의 집에 가서 막 만나서 선생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박규수의 집에서 셋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보면 내용인 공부였다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870년대 개화사상가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 오경석, 유홍기가 제자를 막 배출을 해요. 나중에. 자, 민씨 정권이 들어왔죠. 민씨 정권이 들어오면서 무슨 정책? 개방 정책을 하니까 눈에 확 띄죠. 이제 때가 됐으니 올라오시오 라고 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들도 다 같이 정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1870년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1880년대 가면, 자, 그러면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개화사상가죠. 개화사상가. 그리고 위정척사사상가들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화사상가들이 이 위정척사사상가들 이렇게 배척하고, 그렇죠? 위정척사사상가들은 이제 거의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화사상가들은 이들이 제자를 엄청 배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화사상가들이 이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들 둘이 갈리게 됩니다. 그것이 급진개화파 그리고 온건개화파로 갈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조금 쉬었다가